수만 명의 적군들을 성벽 위에 놓고 혼자 와서 헥터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전투씬도 너무 멋있었는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신화 속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역사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사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리스 신화야 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한 3박 4일에도 안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하이니의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놀라운 발견한 건 맞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위작이다. 예, 그래서 트로이가 OX라고 할 수 없고 세모 정도로 딱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로이 자체의 어떠한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증명한다. 그건 불가능한 게 마치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를 증명한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힘들죠. 예. 삼국지 연인 증명하기 쉬워요. 정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수많은 군담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누가 이야기한 거를 받아 적었는데 그거 증명한다. 증명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슐리만이 밝혀놓은 건 뭐냐면요. 트로이 시대를 발굴했다. 그러니까 트로이 시대를 포함한 그리스 이전 시대를 발견한 걸 맞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대한 발견이지만 그 호메로스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유감스럽게도 저는 증명된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은 일리아드에서 얘기를 하고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타카로 돌아가는 데에서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트로이 목마 얘기가 있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얘기는 오디세이에 있는 거고 그걸 나중에 그 비리길리우스가 라틴어에서 아이네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게 트로이 목마 얘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로이 목마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다만 트로이라는 곳은 있다. 국가적인 증명이 있으니까. 전쟁 자체는 사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게요. 하나의 전쟁은 아니었고 아예 전란의 시기였다, 거기가. 그것까지는 이제 밝혀진 게 고고학 발굴하면 지층이라는 게 있는데 기원전 1200년 정도의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체 유적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몇백 년 전의 기억이 막 섞여가지고 전쟁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맞는데 실제로 층위를 보면은 제7층이 트로이 시대층이고 6층이 지진단층이 덮이는 층인데 7층에 그렇게 전쟁의 증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비유하면 이런 게 우리나라 남해안에 조선시대 칼 나왔다고 다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쟁에 나왔다는 건 어쩌면 그와 같은 누적된 기억들이 하나의 신화가 되었을 것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기원전 12세기 하면 오늘 참 아쉽게도 우리 곽소장님 안 나왔는데 바다 사람들이 설치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원전 12세기가 그때 이제 막 미케아 문명에서 바다에서 오고 그럼 트로이 사람들은 육상에 있었던 히타이트 계통 사람들의 내륙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거는 바다에서 온 사람들과 원래 아나톨리아 반 현재 투르키예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몇백 년간 일어났었고 전쟁이 있었는 게 그것이 그와 같은 신화화 되었을 것이다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트로이가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작은 전투나 침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국가 시절에 아까 바다민족도 사실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다양하죠. 예. 근데 거기가 워낙 요충이에요. 무역의 중심이고 요충이죠.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가는 갈수록 거기는 사람이 많을 아마 수밖에 없죠. 굳이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기서부터 그 다이다넬즈 해협, 옛날에 헬로폰네소스 해협, 그 라인은 전쟁이 제일 많이 벌어진 데일 거예요. 트로이 전체의 그 마무리가 어디였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었던 갈리폴리 전투 아닙니까? 다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제가 차나칼레를 갔더니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전투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역사책에 나온 전적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갈리폴리, 트로이 그리고 저 펠로폰네스 전쟁 때 벌어졌던 해전 뭐 가만히 여기서 야 이거 세계 전쟁사 다 나오는데 거기서 배 하나 빌리면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내가 그날 책에 쓸 수 있는 전적지를 5개를 봤어요. 이런 땡이 어디냐고 그 세상에. 저도 차나클라 갔을 때 다들 감벽에 막 입이 벌어져 있는데 다 이거 다 달라요. 옆에 있는 터키 분은 여기가 바로 아타투르크가 막았었던 그 알라의 힘으로 나오지 또 옆에서는 그 영국 안작군들이 죽었었던 참호 바로 하고 있지. 저는 혼자 야, 트로이 목마 이거 완전히 엉터리네. 왜냐면은 그 트로이 성이 있으면 그게 인구 추산이 많이 살아봤자 5,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헥토르하고 왜 아킬레스가 전차전은 무슨 소
소택지에 소택지. 거기는 근처가 다 바닷가라서 이 말 전체가 안 되는데, 야,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게 마치 종합 세트처럼 다 있어가지고 저도 차나클레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 누군가가 이야기한 신화를 받아 적은 소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사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때 당시의 역사는 어땠을까를 유추해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스를 맞아서 더 이상 전투불능이 상태가 되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시작이 사실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는 말이 뭔가가 주는 의미가 있나요? 왜 트로이 목마예요? 찾아보니까 뭐 이제 그게 뭐 신의 후위 그리고 뭐 승리 뭐 그런 거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너희가 승리했어라는 뜻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제 신화를 기록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갖고도 트로이 사람들이 분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리스 측에서 일부러 사람 풀어가지고 남겨놓은 어떤 상징물이고 이거를 갖고 가서 성 안에 넣어놔야지 너희가 안 돼 승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해석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라오콘. 라오콘이 해석을 했더니 바다의 신 nep툰이 큰 뱀을 보내가지고 막 아들이랑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해가지고 성벽을 헐고 그 다음에 그 큰 목마를 넣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그거는 일종의 이야기를 맞추고자 한 것 같고, 뭐 진짜 트로이 목마가 있었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동물이 랍스터, 뭐 개미 어렵잖아요. 30명이 들어가기에는 구조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통통한 그 정도는 돼야 동물이 30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용적인 동물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 그리스는 예를 들어서 소를 이용해서 밭 깔거나 뭐 이런 농사를 짓지는 않았었나요? 국학자가 다 동의하는 게 트로이 전쟁의 시점이 기원전 1200년 전이다. 대체로 동양에서는 상나라 주나라 교체기, 그다음에 바다의 민족 다 동일한데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왜 말이 등장했냐? 첫 번째 일단은 그 목마 자체가 호메로스의 시에는 등장하지 않고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뒤에 끼워 맞춘 거긴 한데,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목마 안에 특공대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의 공병되면은 왜 트로이의 성을 함락을 못 시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기술력이면은 내 생각에는 더 멋있는 걸 만드는데, 영화상으로도 보면 나올 때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면 안 되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막았을 텐데 안에서 나올 때 보면 되게 변신 로봇처럼 척척 열려서 나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7세기부터 12세기 때까지가 전차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말을 타고 내려와, 아까 신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신의 상징으로 전령으로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전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헥테 시신을 달고 끌고 다니잖아요. 전차에 달리는 자체가 그게 트로이는 그와 같은 소특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판이 없거든요. 상징적인 의식이었고 모든 게 전차가 동원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비슷한 시대에 약간 다르지만요,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역시 아틀란티스는 바다의 도시지만 거기도 역시 전차가 등장하고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전차와 관련된 신앙이 반영되어서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고고학적인 상상력이었습니다. 한참 후의 시대에 본인들의 가장 걸맞는 신화에 어울리는 것을 그쪽으로 집어넣은 것이 지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근데 전 중동의 역사에서 보면 고각 말고요. 일단은 뭐 트로이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크세스가 트로이에 가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사실은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무슬림 사회에서도 꽤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53년에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메흐메드 2세가 이 사람이 트로이 출신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사람이 트로이 출신일 수가 없어요. 트로이 출신일 수가 없는데 왜 트로이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트로이의 복수를 해줬다. 트로이의 복수. 야, 니들 트로이 당했는데 그 깨끗하게 우리 복수했기 때문에 이 트로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나의 복수를 갚은 거 보니까 우리 쪽 그렇죠. 사람이네. 그리스 사람들한테 승리를 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들 이름이요, 카이세리 룸입니다. 카이세르라는 것은 시저고요. 룸은 로마예요. 로마의 카이세르예요. 자기네들이 카이세리 룸이라고 불렀어요. 황제들이.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에 복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 출신이다. 그게 사실은 트로이 전쟁을 현재 아타투르크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튀르크 세력의 정체성을 상징한 사건으로 바뀌는 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트로이 전쟁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실제로 헬레네하고 정분난 파리스 왕조이지 않습니까? 파리스 왕 자체가 뜻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하다거든요. 그것을 러시아 말로 번역한 게 푸틴의 이름인 블라디미르거든요.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파리스 왕자 그러면 그게 프랑스 파리인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실제 발굴을 해가지고 봤더니만은 트로이 유적지에서요 전쟁 나기 200년 전에 알락산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 알락산도 왕이 그 내륙에 있었던 히타이트 왕 있죠. 히타이트 왕하고 자기 동맹을 체결하는 문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가 진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나톨리아 전체가 회양 세력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이고 메흐멧이 이제 자기가 트로이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나톨리아에 받는 내가 접수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션이 아타튀르크로 완성이 되었으니 지금 또 튀르크 하면은 갈리폴리 특별 드라마 영화 하나 다 좋은데 꼭 그런 식으로 반 강요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게 하거든요. 맨날 같은 이야기예요. 트로이부터 시작해서 갈리폴리까지 이어지는 그 튀르키의 역사. 근데 따지고 보면은 로마도 아이게네스가 도망가서 로마를 세운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임팩트는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가 에게 지중해 무역권이 고대부터 해양민족 어쩌고 전부 다 미케네 애들도 다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헤라클레스가 또 그 전에 트로이를 점령하러 가는 이야기가 또 신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트로이 전쟁은 헤라클레스 신화로 또 시작이 돼요. 근데 헤라클레스 얘기는 다 뒤집어 씌운 거거든. 우리가 홍길동 하듯이 수많은 사람 이야기가 헤라클레스로 다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작은 갈등은 내내 있었던 거 같고 그냥 이건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실제 전쟁이면 누가 목마를 거기에 듣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어느 바보가 그걸 그냥 성 안에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작가도 그게 캥기니까 라오콘 얘기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데 절대로 그거 안 통합니다. 사람 바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중에 한국 분들이 관광지로 정말 많이 가는데 하나도 모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앙코르와트가 아닐까요? 너무너무 대단한 유적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인간이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데 앙코르와트가 뭐야라고 하면 저 대답할 자신도 없고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시기는? 전 너무 덥다고 해서 아직까지 가볼 엄두가 안 나서 거기 가면 진짜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동남아랑 날씨가 뭐 거의 비슷해요. 그 곳에 도착하면 네.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정글에 덮여 있다가 발굴을 하죠.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많이 베고 벌목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건축물이 다 돌로 돼 있잖아요. 태양을 아주 많이 받으니까 조금 뜨겁기는 하죠. 그게 발굴장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발굴을 하고 유적지는 다 없애버리고 땅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냥 맨 땅과 돌 위에 직사광선 받으면요 금방 더워져가지고 시베리아에 있을 때 시베리아에서 40도 이상 올라가요. 시베리아가 40도 이상 왜냐면 땅을 팠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늘이 없잖아요. 그럼 직사광선이 그냥 가열이 돼가지고 그 앙코르와트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시베리아도 40도인데 동남아시아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면 훨씬 뜨겁겠네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38도에서 40도 정도까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세요, 다들. 아니 거기 계신 분들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더운 거지. 이 사람들은 약간 더운 정도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언론으로. 예. 앙코르와트는 무슨 뜻이에요? 왓이라는 뜻은 이제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사원. 그다음에 앙코르는 도시. 아 도시구나. 앙코르가 이제 도시. 사원의 도시라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앙코르와트가 우리한테 알려진 게 툼레이더라는 옛날 영화 있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거기 보면 바깥에 해자라고 부르는데 호수 같은 데서 애들이 막 수영하고 있고 막 이런 거. 교수님들이 엄청 싫어하는 왜요? 당연히 싫죠. 막 때려 부수고 하는 거 보면 애들이 뭘 배우고 거기 가서 유적지 다 훼손한다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너무 과장된 건 사실이에요. 일단 그 옆에 해자에 물이 그렇게 많이 차 있지 않고 애들이 수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원래 해자의 용도는 벽이 쳐들어올 때 막기 위한 호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악어 같은 거를 넣어두거나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앙코르와트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은 사람이 수리아바르만 2세이고요. 13세기 정도로 보시면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사원이에요, 사원. 이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우리는 앙코르 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크메르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도시가 얼마나 크냐?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동시대에 런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시대 런던 인구가 3만 5천 명. 이었습니다. 런던이 3만 5천인데 여기 100만 명이 살았다고요? 100만 명이 살았어요. 실제로 이거 사료에 나오는 거를 제가 보고 온 거예요. 동남아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30배가 더 살았다. 그러면 좀 약간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대부분 100만 명이라고 보이는데 뭐 삼국지에 나온 100만 대군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 근데 저기 당나라도 100만 만들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앙코르와트 그거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 예, 앙코르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컸고 앙코르와트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 중에 대표적인 유적지
나오죠. 이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12세기에서 15세기 12세기에서 15세기. 13세기가 이제 앙코르와트의 전성기로 네.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종교 자체가 힌두 불교인데,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가 대승불교가 묘하게 섞여 있던. 아, 대승불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캄보디아랑 베트남 남부 지역이 거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봉우리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가운데 센터가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힌두 신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중심 메루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있는데 여기가 신들의 영역, 그러니까 사원에 들어가면 이 바깥이 이제 인간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가 모든 사원들은 대부분 동쪽으로 돼 있거든요. 얘는 서쪽으로 돼 있어요. 왜요? 왜 서쪽으로 돼 있느냐? 신전이기 힌두 신전이기 때문이다 라는데, 이때 당시에 왕들이 사망하면 비신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힌두의 1번 신이 시바 신이고 2번이 비신유 신인데, 시바는 이제 말 그대로 파괴의 신, 비신유는 창조의 신이 되는 거죠. 힌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이제 파괴와 창조의 신. 그렇죠. 네, 2번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신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신들의 무덤으로 봤을 때 입구가 대부분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앙코르와트에서 앙코르와트를 보는 방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다르다 뷰가. 그리고 그 뒤에 가면 프롱쿨렌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4번 정도를 봐야지 제대로 앙코르와트의 본 모습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봤어요. 4번이요? 예, 색깔이 다 달라요. 건물이 다르게 보여요. 실제로. 이게 이제 프롱쿨렌산에서 본 석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의 잊지 못할 그런 뷰예요. 한 번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겠네요. 한 번을 본다고 하면 저녁에 보는 게 훨씬, 새벽보다 동틀 때보다 저녁에 저는 앙코르왓을 보려면 해질녘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 봐요. 올라가서 보는 거. 그게 캄보디아는요, 진짜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앙코르왓을 빼면 정말 할 게 많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그냥 생각이. 워낙에 거기가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신전이기 때문에 회랑들 있잖아요. 벽면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힌두 신화와 관련되는 구조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앙코르와트와 함께 알려진 건축물이 조금만 더 가면 앙코르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앙코르톰은 그 바이온상이라고 해서 그걸 보통 크메르의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앙코르가 도시잖아요. 예, 도시. 왓은 신전이잖아요. 예. 앙코르톰은 뭐예요? 앙코르톰은 뭘 것 같아요? 톰. 신도시 이런 개념이에요. 아, 신도시. 네. 그러니까 앙코르톰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자야바르만 7세가 세운 건축물이고요. 바이온 사원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다 있는데 사방으로 되어 있는 사원인데, 그게 이제 관세음 보살상. 그 자야바르만 7세 예. 때 이게 이쪽 캄보디아 지역이 힌두교 중심에서 불교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넘어가죠. 있던, 예, 예. 넘어가던 그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그때 특징이, 그러니까 힌두교와 대승불교가 합쳐진 특징이 종교 건축물들이 상당히 웅장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게 아마 신성한 왕권이 왕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앙코르와트 갔다 와서 앙코르와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앙코르와트는 앙코르라는 왕국의 종교 건축물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투탑을 꼽으라면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 2개가 있는 것이죠. 야, 기가 막힌 정보네요. 앙코르톰을 봐야 돼. 신도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런던에 35,000명 살았는데 네. 100만 명이 살던 왕국인데 네. 그냥 지금 흔적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천년의 도시 경주를 가면 그 흔적도 있지만 사람들도 다 살고 있고 후손들이 다 있잖아요. 네. 왜 거기는 그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100만 명이나 살던 곳인데. 흔적만 남았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그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보셔야지 되는 것이, 앙코르와트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을 프랑스 탐험가 뭐 앙리무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860년에 발견을 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16세기 정도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쪽 지역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건축물들이 웅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깡그리 다 무시가 되다가 프랑스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면서 앙리무어라는 사람, 내가 1등으로 발견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문제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승려들이 안내줘서 간 거거든요.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밀림석을. 예. 그러니까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있는데 폐허인 것도 알지만은 굳이 이걸 내가 왜 가서 사냐. 왜냐면은 버려진 데 가장 큰 이유가 앙코르와트가 마치 현재 동남아 주민들은 만들 리가 없고 누군가가 만들었다 사라져버린 마치 로스트 시빌리제이션으로 이제 포장되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크메르 주민이 만들었고 사용했었고, 심지어는 힌두교가 있다가 나중에 불교까지도 얹어지고, 뭐 사실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은 현지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시선들인데 왜 버려지냐? 그거는 기후때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더스 문명도 그냥 버려지고요, 마야 문명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밀림 속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재건해서 하느니 새롭게 하나를 짓고 왜냐면 계속 이게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게 편하니까 자연히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건데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예. 이주를 한 거군요. 그냥 밀림은 그걸 다 밀림을 해치고 다시 사회 인프라 깔고 재건하는 것보다는 딴 데서 사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밀림 같은 경우는 워낙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몇 년만 관리하지 않아도 금방 식물로 덮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마 이때 이제 코르 왕국이 몰락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대략 한 15세기 정도, 15세기 이때가 되면 약간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또 이슬람 상인들이 그 말라카를 중심으로 한 그 해협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가 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앙코르 왕국이 멸망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왕조의 재정이 탕진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큰 이런 건축물들을 지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종교관이 말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 대승불교에서 대륙부 동남아, 그러니까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쪽 지역은 상자불교, 우리가 아는 소승불교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해양부 쪽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쪽은 상인들이, 인도 상인들, 아랍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교로 또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종교관이 바뀌는데 굳이 이렇게 큰 건축물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그게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세 번째가 서쪽에 있는 태국이 본격적으로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유타야 왕조라는 것이 14세기에 만들어지는데 14세기에 만들어서 얘네들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앙코르 유적이 있는 시엠리앱이라는 지역이 태국이랑 가까워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때가 1430년 정도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피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지금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게 돼요. 그때 옮긴 거군요. 네, 그때 저 완전 옮기게 되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미스테리어스하게 보이게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앙코르 와트를 외계인이 지어주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도 웃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태국에 점령당했으니까 이쪽 지금 현재 수도인 프놈펜 지역으로 옮겨서, 프놈펜 지역은 교역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서 새롭게 왕조를 창건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로스트 시티나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또 이게 한편으로 약간 서구적인 낭만주의가 이 앙코르와트에 대한 신화를 좀 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앙코르와트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보면 뭔가 인간이 만들었었던 인공적인 흔적이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사라졌었던 문명의 흔적, 그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문명의 흔적,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이게 만드는 것 저기 같아요. 또 낚시 같아요. 낚시 잡아온 게 갈수록 이만해지죠. 예. 근데 앙코르와트는 놀라운 게 단일 건축물로는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이 단일 건축 사원인데 1.5 곱하기 1.3km라니까 사실 그 정도 구획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들의 건축 기술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죠. 거대한 건축물에 필요할 때는 창조할 수 있었던 잠재력이 있었던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의 인식. 역사를 보다를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그러한 서양 중심의 세계관,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을 뿐인데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점으로 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게 선으로 딱 만날 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런던 인구 35,000일 때 100만이 살고 있던 크메르가 아유부가 커져가면서 와 하고 밀려나서 저쪽으로 한마디로 시엠립에서 푸놈펜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비워진 이 장소가,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 2주만 지나도요 잡초가 사람 성인 허리키 이상으로 올라와요. 근데 수도를 1년 비워놨다 정글이면요 어디 있는지 동네 사람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다시 짓느니 우리 건물 짓기 좋은 데다가 다시 도시 지어서 살겠다가, 너무 많은 얘기인데 마치 이걸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서 야 그들은 그런 걸 못 만들었을 거야, 헛소리입니다. 장 교수님은 진짜 조만간 또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할 것도 너무 많고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앙코르와트에 대해서도 더 할 얘기가 많고 물어볼 게 많은데 가슴 아프지만 넘기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스테리한 건축물 중에는 사실 피라미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피라미드 건축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증명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모든 것이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명되어 가는 과정이고, 어쨌건 이 고고학적인 연구는 언제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최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 고대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의 경우 자주 이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뭔가 건축 과정을 설명한 문헌 기록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013년에 그 이제 홍해변에 있는 그 와디 알 자르프라고 하는 유적에서 어떤 이제 일지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메르에르의 일기라고 하는 기록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피라미드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석재를 운반하던 운반 팀의 팀장격인 사람이 기록한 일지예요. 그래서 어디서 돌을 껴서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피라미드를 옮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날짜별로 계속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정말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석재. 근데 지금 이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이 기존의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설이랑 일치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피라미드의 외장석이라고 하는 아주 질 좋은 석회암의 돌을 대피라미드가 있는 기자에서 동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 투라에서 이제 가져갔다고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투라에서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피라미드 건설하는 작업을 마치고 이 사람이 배에서 하는 작업의 전문가니까 홍해 쪽에 있는 어떤 항구 쪽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난데없이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그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파피루스 같은 걸로 남겨 있는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2550년경의 그게 파피루스죠. 최근에 발견이 된 거예요. 2013년에 거기 이제 발굴이 됐고 그게 이제 퍼블리싱 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 퍼블리싱이 되고 있어요. 참 썩지도 않고 잘 있어. 와, 이게 도대체 몇 년 된.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확인되고 있는 파피루스가 있는데 거의 제일 오래된 거라고 근데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기술로도 피라미드 짓기가 쉽지는 않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이 문제인 거죠. 자본이 없고 누구도 그걸 지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짓는 거지. 오히려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더 힘들죠. 예. 그거 안 된다면서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사실 이게 저도 보면은 그 얘기 비유 많이 들 때 고대의 초기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톤헨지부터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의 뭐 장군총도 있고 많은데 언제나 비유 드는 게 그 아폴로하고 스푸트닉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그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은 69년도에 어떻게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갔어요? 농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오지만은 그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속도면은 지금쯤이면 우리가 금성 갔다 와야 되는데 왜 안 갔다 오냐? 약간 갔다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음모론을 얘기할 때 결국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냐고 기본 기술은 있다고 보는 게 근데 전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기술 집단이 노하우를 얼마나 숨겨놓고 있다가 그거를 전달 못 시켰냐 또 어떻게 또 그들이 흘러갔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게베클리에서 계속 그냥 그 후대로 이어지는 1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기술들 저희는 중간에 끊어 있지만은 어떻게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기술자 집단 우리 예컨대 음모론의 총본산이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16세기, 17세기에 나왔을 일종의 사교 조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석공들이나 청동 기술자들은 어떠한 국가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자본과 인력과 결합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고 그게 안 맞으면 또 그런 것이 없다 가니까는 저희가 볼 때는 마치 초고대 문명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과학자들도 이런 걸 볼 때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위배된 어떤 현상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통계물리학의 김범주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물리학적으로 이건 진짜 지금 내가 봐도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인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 중에 근데 경이롭다. 이렇게 경이롭게 와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해냈네 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가본 것 중에는 만리장성. 이 길이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게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딱히 역사 쪽에서는 인문학 쪽에서는 만리장성 그거 짓불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근데 그게 이제 2,400년 전부터 이렇게 군데군데 흙으로 쌓았던 거를 지금 나중에 보는 연결한 거는 거예요? 명나라 연결했는데 물론 그거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 투자가 맞는데 그게 그만큼의 비용을 들 만큼 효율적이었냐? 그거는 전혀 그렇지 다른 않다. 그게 그 저희 뜻이었죠.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이 생각하는 건축물은 그다지 경이로운 막 물리학의 막 성공 사례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근데 아무래도 현대 건축 아닐까요? 현대 더 높은 건물들 가장 높은 그다음에 건물이 뭐죠? 뭐 가장 긴 다리, 가장 긴 터널.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발견입니다. 요즘에 SNS에 북한 전기차 광고가 막 돌아다녔어요. 북한에서 전기차 만들었다고 막 돌아다녔어요. 이게 뭐 진짜야 가짜 뭐 전기를 킬 여력도 안 되는 거라고 막 얘기 들었는데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파르티아 제국 시절에 전지가 발견됐다라는 주장이 지금 그래서 사진 드렸거든요. 근데 제 모양을 보면 아니 이게 진짜 니켈 전지인가라는
사실 이게 이제 뭐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거긴 하는데 시기나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파르티아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자로서는 안식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냐하면 초대 왕 이름이 아르샤크예요. 페르시아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한나라하고 같아요.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딱 거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있는 게 파르티아 제국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보다 좀 더 파르티아 때부터 사산조, 이슬람 이전, 그러니까 사산조면 651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까지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원 후 막 10세기가 넘어가도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데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사진 외에는 실물이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고, 이라크 침공하면서 바그다드의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바그다드에서 나온 건 아니고 바그다드 인근의 도시에서 발굴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바그다드 가까우니까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렀는데 이게 배터리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강 교수님 고고학자로서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생긴 뭔가 유물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도 그래서 이게 일단은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맞다고 치면은 배터리 하나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일 것 같은데 철이나 이런 걸 봐서 저는 위에다 뭘 꽂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고학의 핵심은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발견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칼도 우리 회칼도 말입니다. 옆에 생선뼈가 나오면 이거는 횟집이 되는 거지만 옆에 사람 인골이 나오면 혹시 이거는 조폭들이 아닐까?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맥락을 다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바그다드 배터리의 실물 유물이 없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 찾을 수가 어디 있는지 전혀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물은 1936년에 발굴이 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맥락에 출토가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 유물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토기들이 한 10점 정도가 그 셀루키아라고 하는 그 사산조 시대 어떤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는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청동 원통이 토기 안에 들어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청동 원통 안에서 약간 식물성 재료로 보이는 무엇인가의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다드 배터리는 지금 실물을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무슨 그 전기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귀중한 어떤 문서, 파피루스 같은 어떤 그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설명이 조금 더 겉에가 톡이에요. 톡입니다. 예, 톡입니다. 위에는 아스팔트 역청으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핵심은 전의 액인데 전의 액은 흔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이거 잠깐 보고 조금 든 생각이 사실 전지를 만든다는 게 원리만 알면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냥 산성용액과 그 안에서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금속을 넣기만 하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류는 항상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전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냥 철과 구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외부로 어떤 금속 도선을 연결한 어떤 장치가 단자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 항아리와 함께 뭐 하다못해 요만한 꼬마 전구라도 같이 발견됐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있다. 그것만으로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비약합해요. 철하고 청동 같이 있는 경우는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 부여 있지 않습니까? 부여. 철하고 동을 같이 붙여서 써요. 칼에도 보면 일부러 손잡이는 동으로 하고 이 칼날은 철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동이 더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용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종교적인 의미. 전 사실 이거 보면 드는 생각이 전 이거였거든요. 뭘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꽂아놓고 그 위에 저는 깃발이나 이런 것을 걸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더 나와야지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도는 아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용어를 알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전기 도금 장치였다 그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기 도금 장치인데 그 근거로 이쪽 주변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기 도금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이거를 그냥 종교 의례에서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라스터교 혹시 뭐 그쪽에서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죠. 뭐 실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전 사실은 조금 이게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762년에 만든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파르티아 제국이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아주 넓게 잡아봤자 기원 후 7세기인데 8세기에 이름을 붙인다는 게 바그다드 주변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건 그러네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 보기에는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파르티아 전지라고 붙였으면 좀 네. 미안했지만 저 어렸을 때 이 음모는 정말 많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만 가면 통신이 두절된다, 비행기가 떨어진다, 휘두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공간의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 이제 플로리다와 아마 버뮤다 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푸에르토리코. 요 트라이앵글, 여기가 진짜로 뭐가 좀 뭔가 통신이 두절이 되고 막 이런 공간이에요. 사실 이제 영국이 지리학이 중심지예요. 사실 미국에는 지리학자 별로 없고 한국도요 지리학자가 의외로 없어요. 근데 영국은 정말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분야가 있냐면요, Haunted Geographies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펍에 가면 이상한 귀신이 나온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전설로 내려오고 진짜 귀신이 나올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귀신 연구학과도 있어요? 연구 학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세션, 뭐 그런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네네네. 그리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월러스 라인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리는 사실은 역사와 과학을 넘나들어요. 근데 이게 그 Haunted Geographies라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한 세계에 대해서 자기네 동네부터 연구하고 왜 그런 전설이 내려올까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소 아세요? 네스? 스코틀랜드 왜 그 호수에 가면은 뭐 괴물이 산다. 네소. 네.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뭐 미스테리 이런 거. 그래서 영국의 지리학계에서 이제 Cultural Geography, 문화 지리학 분야에서 그런 미스테리한 것들에 대한 연구,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무슨 전염병이 돌던 시대에 이런 게 생겼을까? 그리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이 고스트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역사 속 인물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여행 코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실에 데려가고 뭐 이상한 뭐 시체 나올 때 막 데려가면서 막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버뮤다에 관련된 거든 뭐 어떤 나라에 대한 미스터리한 얘기들을 풀어야 이게 애들이 지도를 보고 그걸 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애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 영국 제국주의의 약간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을 배우게 만들기 위한 지리학과 플러팅이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지리학적으로 꽤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미스테리와 별개로 이 버뮤다 삼각지의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꼭지점을 좀 보시면 일단 미국이 있죠. 플로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인 그 지위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기가 그 미국의 송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이 아닌 곳. 그리고 버뮤다 역시 영국인데 영국이 아닌 것이거든요. 버뮤다는 영국의 자치 송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기본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고, 물론 영국 국왕이 아마 여기 총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홍콩이나 지금의 지브롤터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지리적으로도 뭔가 많은 지식을. 그러네. 좀 애매한 곳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버뮤다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많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지금 삼각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비행기가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행기가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게 또 같은 비슷한 그러한 미스테리가 옛날 소련 시절 때 했던 투폴리오프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폴리오프 투 154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악명 높아요. 왜냐면 그거는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뮤다에서 실제로 미스테리로 발명이 없어요. 다만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푸에르토리코 트라이앵글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니에요. 덕택의 버뮤다 제도만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버뮤다 삼각지대가 사실 엄청 큰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600km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선박 운행, 그다음에 항공기 운행이 엄청나게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수가 많으면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게 또 이게 한 가지 또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버뮤다 삼각지, 그 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만들어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애초에는 20세기 중반에 1945년도에 미국 그 해군 항공대가 이제 그 뇌격기 5대가 이제 가다가 맞아요. 사고를 당해요. 맞아요. 그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해군이 비행정을 보냈는데 비행정도 없어져요. 1945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는 1960년대거든요. 이건 역시 기자들이 언론에서 말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그 말과 연관지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헌티드 투어리즘도 마찬가지인 게 옛날 그 유럽에 이상한 고성 많잖아요. 거기 유령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그 성은 관광객들 미어 터집니다. 유명해지고. 예, 아. 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괴물, 공룡, 귀신만큼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이목 끄는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귀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귀신 나오면 누가 덕보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다니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게 90년대 후반에 제가 어렸을 때 음모론 막 이런 거 이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에는 무서워서 비행기들도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안 다니면 미국 들어갈 수가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럼 교수님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진짜 그럼 영국 그쪽은 지리학 쪽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혹시 그쪽 연구 분야에서 제일 미스터리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그 네소의 전설 얘기를 조금 하려고 나왔어요. 네소의 전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진짜 스코틀랜드 관광청의 조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소년중앙에서 엄청 봤는데 나 그거. 네, 그러니까 생물학에 관심 있고 또 뭐 괴물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퍼뜨려서 스코틀랜드에 오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은요, 진짜 스코틀랜드 황량해요. 사람도 없어요. 양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진짜 관광할 게 없을래니까. 딱 세 가지 있잖아요. 술, 골프, 네소. 그러니까요. 얼마나 없으면 네소의 전설까지 만들어가지고 미스테리라고 우겨가지고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네소의 전설 치면 최근 기사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 유명한 신문에 과학 세션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마케팅이다. 괴물이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마케팅이다. 여기가 미스테리하다라고 우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짜 저도 거기 뭐 인버네스 이런 지역을 몇 차례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은 전부 다 그 괴물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5만 군데 스티커도 다 붙어 있고 뭐 인형도 많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소의 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우리나라 그 안시성 전투의 그 장수 아시죠? 양만춘. 예. 그거는 후대에 중국의 그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에요. 소설 속에 등장. 아무도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양만춘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는 보통 하신 분이 그 중요한 거는 양만춘으로서 우린 고구려의 기상을 되새기는 거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해군에 한국형 구축함 그 버전 211이 있어요. KDX 1이라고 하는 배가 세 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1호함이 광개토대왕함, 두 번째가 을지문도, 세 번째가 양만춘함.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실제로 현실을 만들기도 하는 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효과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없는 건데 우리가 있는 걸로 믿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사실 망해가는 영국 사립학교들의 재정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또 해리포터 보겠다고 전 세계 애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관광대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과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킹스 크로스 가면은요, 거기 사실 뭐 모아 사분에 뭐 있잖아요. 그 지하철 플랫폼 이름이. 승강장. 그거 거기서 애들이 있을 거라고 있고 다 이러고 사진 찍고 그거 찍어서 또 사진해가지고 돈 받고 벽에다가 있어요. 이렇게 막 돌진하는 애들은 없습니까? 아예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있고요.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 이제 미는 카터가 이렇게 반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직원도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플러가 날아가게 이렇게 해줘요. 잡아주는 사진 거예요. 연출까지 해줘요. 무료예요. 하지만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레플리카를 파는 상점이 있죠.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물건 거기 가면 무조건 사겠다. 그리고요, 영국에 가보면 펍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귀신 나왔었댄다, 뭐 뭐가 있댄다, 혼티드 됐다, 혼티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이다, 뭐 이래서 영국은 이제 그런 게 보통 약간 재밌게 사람들이 그 장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 단서가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미스테리한 공간은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우리 파묘 있죠, 파묘. 그게 인도에서 대박 났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어디에도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막 그 귀신 들린 곳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샤먼 같은 게 막 풀어줘야 되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클리포드 기어츠 같은 인류학자가 거기서 그런 신비한 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그 이론을 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수마트라에 가셔야 돼요. 거기는요 정말 마법의 섬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깨진 접시 위에서 막 춤을 춰요. 여자들이 미친 듯이. 그거 본 적 있어요. 따리비랭이라고요. 근데 발이 안 다쳐요. 네. 우리도 작두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파묘가 대박 났어. 우리나라 영화 파묘가요? 네, 귀신 나온 영화. 그리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야말로 정말 이런 미스테리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또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인도네시아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 넓은 게 그 범위가 미국 동서보다 길어요. 우리가 지도가 메르카토르법 때문에 적도준 근처가 좀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펼쳐보면은요, 그 크기가 미국보다 넓어서 미국의 동서보다 이제 넓다고요? 넓어요. 그래서 이게 5,000km 이상 돼요.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스마트라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가 쉽게 말하면 동남아 전체가 다 귀신들을 믿고 있다. 동북아도 저희 시베리아도 샤먼들이 다 귀신 믿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한국 사람들이 기가 정말 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기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샤먼들이 이제 거기 진짜 몇 군데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강한 데가. 바이칼은 다 강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샤먼들이 모여서 자기들 힘 경쟁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한국의 무당이 가셨답니다. 어떤 만신께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분 딱 나오시니까는 갑자기 그리고 힘을 못 쓴대요. 왜냐면 한국은 워낙에 치열하게 동도 산장의 비극도 있고 해서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한국 분들은 귀신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인도네시아건 태국이건 우리가 더 무섭다.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다신론을 좀 숭배하는 지역 공간들은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고 믿고 좀 신봉하고, 유해신 쪽은 약간 해프닝 그리고 약간 호기심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 왜냐면은 좀 강하죠. 예, 일단 고대 이집트는 뭐 대표적인 다신교 사회인데 네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귀신적인 그 어떤 존재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 안 가보셨잖아요. 뭐 그건 그래. 완전히 이제는 애국민서 선생님은 이제 완전 이집트 사람이네. 왜 이집트는 귀신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 이 귀신의 정의를 사실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고대 이집트인들도 무엇인가 그 신은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과는 결이 다른 거죠. 사람이 삶에 크게 개입할 수 없다고 전제했어요, 대체로. 아,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사람과는 동떨어진 존재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이집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서로 이제요, 대체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두려워하던 사람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북유럽도 굉장히 합리적인 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또 지금도 어떤 정령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의 모티브로 사용을 하거든요. 또 오로라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동경과 호기심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고, 종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인간들은 대체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사피엔스 정도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그 사회 내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토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했었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 체계가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대체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인가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인가요? 성경이 정말 팔린 부수가 집계가 돼 있어요. 아마 팔리진 않더라도 그냥 나눠준 부수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사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은 성경이 한 50억 권 정도 판매를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혹시 근데 2위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 뭔지 아세요? 해리포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리포터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코란. 아닙니다. 코란보다 살짝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놀랍게도 마오쩌둥 어록.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10억 권 정도 팔렸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 말씀하신 코란이 한 8억 권 정도. 그다음 해리포터는 그 시리즈 전체가 한 6억 권 정도 팔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렸다라는 게 좀 그러는데 저 코란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누가는 사가지고 선물로 주니까 저희 집에도 한 3권 있으니까. 부스로 하면은 아마 저도 보면 이슬람국 가면은 호텔만 가면은 방 열면 다 코란이 들어가 있어요. 코란, 뭐 성경 이런 게 호텔에도 많이 비치돼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비품 목록에 안 써 있더라고요. 가져가도 되는
되는 거예요? 가져가도 가져가도 누가 뭐라 돼요. 그러진 예. 않죠. 그렇죠.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좋죠. 왜냐하면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 기드온 협회에서 맞아요, 성경. 예, 다 비치해두고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바벨탑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미 지정이 된 바빌론의 유적이 바벨탑과 가장 가깝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뭐 바벨탑이 증명됐다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게 바벨탑일 것이다라고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흔적이 바벨탑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닿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뭐 결국은 말도 안 통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탑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가 그런 거고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원형대로 잘 남아 있는 게 한 기원전 1250년경에 지금 이란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초가잔빌이라고. 그것도 이제 지구라트 형태인데 신전을 맨 위에 쌓는 겁니다. 신앙에 닿는 거죠. 그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마 그게 바벨탑의 원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성서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탑을 쌓는데 신이 이것을 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하고서 그 사람들의 뭐 언어를 다 이렇게 흐트러놔서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게 이름을 성서에서는 이게 히브리어 발랄에 근거를 해가지고 뭔가 어지럽히다, 혼란하게 하다. 그래서 뭐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언어가 이제 막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바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누가 봐도 바빌론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설명하는 이 발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설명을 일종의 민간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이 뭐 바벨탑이 실제 썼다라는 이 말보다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벨탑 번서의 모티브가 된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티브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었던 바빌론에 실제 있어요. 실제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에테메란키라고 하는 어떤 탑 유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상부 구조는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은데 몇몇 이제 과거에 쓰여져 있었던 기록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의 높이가 한 90m, 91m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딱 그때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2세 때거든요, 시대가.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유수라고 보통 하잖아요. 바빌론에 이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막 그 탑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막 보수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론 유수 기간에 보고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구약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 그 바빌로니아에서의 경험을 약간 이렇게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라고 하면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 자체가 대부분 쓰여진 게 바빌론 유수 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각성을 하고 이제 막 그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저는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저기 바빌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든 큰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6세기 때 되면 바빌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했었던 그 나라 거대한 제국이 갑자기 한 100년 사이에 뭐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폐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가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개의 언어가 다른 언어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마 그러한 경험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구약성서만이 아니라 이제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 심성, 그러니까 망탈리테를 보면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바빌로니아는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경험했었던 것들을 그 성서에 잘 녹여내려고 이제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뭔가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성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보고 와 엄청 융성하고 언어도 많고 막 탑을 막 올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다 폐허가 되고 망해버렸어. 그렇죠. 신 안 믿고 저 건방지게 하늘로 높이 탑 쌓다가 보니까 그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분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죠. 이어져 갔다.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거대한 제국이 갑자기 폐허밖에 안 남았으면은 거 말 안 해 그럴 줄 알았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중세에 들어오면은 1563년에 피터 브류겔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유명한 바벨탑 성상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 바벨탑 상상도로 해서 그런 탑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탑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 바벨론의 바벨탑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 유적을 보면 그 상상도의 그림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에테멘안키라고 하는 유적인데 이 유적은 실제 분명히 탑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단부만 남겨져 있는데 거의 당대에 쓰여진 여러 기록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후대에 쓰여진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헤로도토스의 기록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록들과 지금 남겨져 있는 하단부의 고고학적인 정황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 탑의 원형은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예전부터 있던 탑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한 그 에테멘안키가 이제 증축된 거는 네부카네자르 2세 때예요. 이게 시기가 기원전 한 600년에서 한 560년 요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전 시대, 뭐 예를 들어서 마시리아 시대라든가 이럴 때에도 그 위치에 무엇인가 어떤 구조물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신께 도전한 바빌론의 인간들이 결국은 망해버리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높이와 넓이 이 면적을 보면은 키코테 한 90m 정도네요. 높이가 90m 정도. 근데 피라미드 높이가 피라미드랑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에테멘안키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직육명체 스타일로 쌓은 탑이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이제 안정성이 차이가 나기 그리고 때문에 신전이잖아요, 신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재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뭐 말씀하신 지구라트나 이런 구조물을 지을 때 사용되던 재료는 대부분 다 진흙벽돌이에요. 근데 이제 피라미드는 그 석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게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란의 메소포타미아 밖에 있는 유일한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50년에 엘람 제국에서 만든 초가잔빌, 거기가 지금 수사 지방 쪽에서 좀 있는데요. 그게 1250년에 만들었는데 탑처럼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가장 높은 신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부서졌지만 그 형태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신전이니까 매번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전 예배 볼 때마다 90m 올라가야 돼요. 제사장님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성경 얘기를 해봤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에덴 동산도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하는 주장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어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진 않은데 이게 아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담론화된 이 신화의 영역인데 이거는 그 성서에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학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의 강이 나오거든요. 4개의 강이 이렇게 같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뭐 비손, 기혼, 히데겔, 뭐 유프라데 이런 강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히데겔하고 유프라데는 어떤 강인지 분명히 알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손이랑 기혼 강인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기혼 강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쿠시 지역을 흘러간다라고 보통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쿠시는 누비아 지역이거든요. 누비아는 이집트어라네요. 이집트 남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혼 강은 나일강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이 같이 위치하는 공간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비손 강은 더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비손 강이 저기 인더스 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에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에덴 동산은 일종의 그 성서 이야기 전체의 일종의 어떤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교적 뭐 나름 설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 들어볼 만한 설을 주장하시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롤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인데 이분은 이집트 고고학자시고요. 이분은 이제 정통으로 학위를 다 밟으신 고고학자인데 이제 완전 학계 주류에서는 벗어나서 굉장히 비주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아제르바이잔의 그 뭐 이지차이라고 하는 지역을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비손이랑 기혼강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류들을 가지고서 이게 비손강이고 기혼강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지역을 특정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만한 지점은 이 지역이 실제로 어떤 밀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초기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생성된 문화가 이쪽으로 이스라엘적으로 전파가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억으로 남아서 이게 그 지역을 뭐 에덴으로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팍팍했던 시절
시절에 저 지역에서는 막 식물도 많이 자라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는 뭐 이렇게 이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죠. 에덴은 캘리포니아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이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요? 네,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캘리포니아가 완벽한 기후와 풍광과 살기가 너무 네, 좋아서. 네, 네. 산타 바바라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이상향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제르바이잔설도 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또 아라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도다. 어떤 사람은 북극에다가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가장 그 에덴으로 투영시키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친학자죠 오케아누스 강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강을 만들고 그걸 에덴에 비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에덴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러한 필터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이스는 전 세계 모든 데에 다 있습니다. 이집트 곽 소장님과 전쟁사 윤 교수님을 딱 떠올리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 민족이 지중해를 떠돌면서 점령하고 뭐 제국을 다스렸다도 아니고 휘몰아치면서 싹 멸망시키고 돌아다녔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집트는 청동기로 그걸 잘 버텨내는 바람에 청동기에 머물게 됐고 나중에 오히려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다 민족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바다 민족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의 대체로 바다 민족에 대한 기록은 물론 이제 히타이트나 뭐 다른 레반트 지역에서도 또 확인은 돼요. 다만 거의 대체로 이집트 쪽 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수께끼 같은 집단인데 아니 엄청 미스테리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했던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대략 시점은 기원전 한 1200년경이에요. 1200년 조금 이후 시대까지인데 이 바다 민족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 고대에 사용되던 호칭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집트 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엠마누엘 드 루지랑 그 다음에 가스통 마스페로가 람세스 3세의 장례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부조를 보고 그게 이제 그 람세스 3세가 어떤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인구 집단을 막아낸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을 보고 바다 민족이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바다 민족은 사실 단일한 인구 집합체는 아니고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소규모 인구 집합체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대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출신 지역이 정말 다양해요. 이를테면 뭐 루카나 뭐 카르케아 같은 집단은 아나톨리아 해안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서부의 그리스식으로 하면 이오니아 지방 출신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쉐르덴 같은 종족은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그 샤르데니아 섬, 그리고 쉐켈레시라고 하는 종족은 이탈리아 또 서부에 있는 시칠리아, 그리고 뭐 네니엔이라고 하는 또 인구 집단은 아마 발칸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뭐 5만 군데에서 다 이동한 집단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동지중해에서 그때까지 융성하고 있었던 여러 청동기 문명권의 정치체들을 어느 정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들어서 대충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도요. 그래서 다 오죠. 이 문화권을 다 지배했던 제국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오히려 그 집단들이 우연히 모여가지고 우연히 모여서 만날 가능성이 제국을 있어요.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 모든 집단이 한 군데 모여서 공격한 건 아니에요. 움직이다가 몇몇 집단들이 이렇게 뭉탱이가 돼가지고 어딘가를 쳐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흘러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물줄기처럼 만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가 한 번에 휩쓸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휩쓴 것은 아니고 각각 움직이다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합군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1차로 치고 가고 2차로 치고 가고. 근데 이제 후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섞이면은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네.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움직이게 된 어떤 동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추정컨대 이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지중해 세계 전체 농업 생산량이 확 줄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소위 말하는 난민 집단이 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난민 집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까지 가장 융성하고 있었던 여러 지역들로 진입하기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죠. 바다의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는 약간 좀 편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게 동아시아는 56국처럼 사실 보면은 막 선비부터 강적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였는데 그들을 바다의 민족이라고 통칭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를 뭉뚱그리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더 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왜 바다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냐면 이집트 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들어오거든요. 바다 쪽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인구 집단의 이 이름들도 이건 사실 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록해 놓은 그 문헌을 따른 분류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느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냥 이제 침략 당한 막아낸 쪽에서 쓴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고 해석한 건데 맞습니다. 3천에서 3,300년 전의 일인데 근데 이들이 함께 왔다라는 건 사실 언어도 같을 리가 없고 문화권도 같을 리가 없고 머리색부터 피부색부터 눈색깔도 다 다른 사람들일 텐데 이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음모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지도자나 신호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모이지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모이지 제 이게? 생각에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혼란의 시기, 이거는 13세기, 12세기 때가 전반적인 기후 활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기후 때는 다 비슷하니까 초원의 지역이 엄청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정착민들의 큰 위기에 처하거든요. 상주 교체기가 바로 이때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때 전차 부대들이 막 물밀듯 내려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다의 사람들을 초원의 유목민에 대입시키면은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집트에서 보면 다 오랑캐들. 바다의 오랑캐들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이름들 보면은 공교로운지 모르지만 다 그 지명 이름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이 안 불렀을 것이고 어디서 온 오랑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 바다민족에 속하는 여러 인구 집단 가운데 제일 유명한 집단이 그 성서에도 나오는 블레셋. 블레셋. 예, 펠레세트라고 이집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펠레세트는 나중에 정말로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바다민족들의 이동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인구 교체가 일어나요. 요거는 성지인력적으로 지금 검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정말 여기 이제 출토되는 인굴들이 아시아 계통의 인굴들이 많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다민족의 이동 이후에는 약간 저쪽 유럽 쪽의 어떤 그 인구 집단이 확 늘어나요. 비율적으로. 그 이 시기에 전 지구에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초원 민족들이 엄청 이동을 하고 이들이 어디 찔러볼 데 없나 막 찌르고 돌아다니다가 여긴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서 정착을 하면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군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말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이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니네들이 블레셋 애들하고 다른 애들인데 니네 이름 쓰면서 그거 하냐. 너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네 땅이고를. 근데 저는 재미있었던 게 블레셋 필리스틴이라고 저기 그리스계에 나와 있는데 저는 트로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신화냐 진짜 역사냐 해석이 많은데 저는 그게 실제 어떠한 큰 상황을 반영한 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바다와 육상에 있는 사람들 전쟁이다라고 해서 바다 민족들의 활발한 활동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커다란 역사의 흐름은 그래서 트로이의 전쟁했었던 게 바다의 연합군들이 실제로는 사방에 보이는 곳마다 때를 지어서 갔었던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아나톨리아 반도 현재 터키에 있는 내륙 사람들이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데 자료 봤더니만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큰 흐름은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저도 선생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마 이제 사실 구체적인 그림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시기 동안에 어떤 바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들이 이동을 했었다라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이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그런 마찰들이 이제 오늘날 방어를 한 입장에서는 누군가 쳐들어왔었다 이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구의 기후 변화로 초원 민족들이 대거 이동을 시작을 했고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자라고서는 이제 찌르고 다녔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으면 정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멸망을 시키고 또 이동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또 이동을 했어요? 정착을 안 하고? 정착을 한 사람들도 있죠. 아 정착할 사람은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찌르러 갈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체적인 근거가 잘 없어서 그렇게 보통은 계속 이동했다라고 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팔레세트 사례만 보더라도 분명히 많은 인구 집단들이 정착을 했을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이 때리고 부시고 한 게 부각이 된 거겠죠.
사실은 5월 16도 보면 그렇거든요. 수많은 추호민족들이 중국에 내려와서 나라 만들어지고 도망갔다고 돼 있지만 도망간 사람은 상층부들만 도망갔고 나머지는 거기서 말뚝박고 산 사람 많았겠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온 이 바다 민족들도 그러니까 이게 람세스 3세 시대 때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들어와요. 그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람세스 2세 시대 때에도 들어오는데 그때 람세스 2세랑 싸우다가 람세스 2세가 얘네들 잘 싸우네 이래가지고 고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람세스 2세의 그 호위 병력은 쉐르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쉐르덴이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정규 병사들하고는 복식이 달라요. 투구도 다르고 칼도 들고 있고 이집트 보병들은 대체로 창을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칼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이동해간 지역에 아마 지속적으로 정착을 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건 어딘가엔 다 이제 그러니까 다만 엄청나게 강력했었던 중앙 집권형 제국형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체가 되는 거죠. 사실 저희는 바다 사람이라는 게 강렬한 인상 남긴 이집트 일대이지만은 우리 동아시아 사이도 꽤 많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외구면 저희는 일본 사람만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은 이거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깃발을 들면은 사방에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특정한 민족이 모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외구 보면은 외구가 바다 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려때 보면은 남원 아주 지리산 밑자락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순수한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안 보는 게 만약에 외구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했으면은 분명히 일본인들의 흔적이 나와야 돼 고고학적으로. 근데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아마 저는 외구란 깃발을 들고 나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또 바다 민족들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영국의 해적들이 이제 나중에 영국의 그 정규 해군으로 편입되는 것도 사실. 근데 그건 이제 근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해적을 흡수하죠, 해군력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개발한 건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원래 해양 국가는 해적들이 있잖아요. 영국도 해적들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보물선들, 물품을 싣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들을 노략을 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영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아예 국왕이 인가장을 줍니다. 이건 사략업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국왕이 약간 도와주고 허가를 해주고 대신 얘네 뜯어온 거에서 일부분은 그 나라에 바치고. 일종의 국립해적 같은 국립해적이죠. 국립해적.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해적하면 카리비안의 그 해적들로 걔네 생각하는 건 후대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국가가 후원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그럼요. 영국이 아편 전쟁 하는 게 역사 깊었네요. 그러다가 게임에도 나와요. 그쪽 지역의 그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하면은 영국 국왕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 노략질한 거 그거 나한테 얼마 바치면은 그거 해적질 해도 돼. 아예 인가장도 받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드레이크잖아요. 드레이크는 아예 그 스페인과 아르마다 전쟁 때 아예 부총사령관까지 되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태지 씨가 뮤직비디오를 이스터점에 가서 찍은 적 있죠. 그 노래가 모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진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CG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고대에 어떻게 저런 석상을 저기에 갖다 놨을까? 이거 정말로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여전히 안 풀린 미스터리.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몇 년 전에 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거 실험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왜 띠뚱띠뚱 밧줄 양쪽으로 묶어서 그 실험이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어요. 가벼운 것들은 성공해요. 한 4톤에서 5톤 정도 되는 이 모아이들을 옮기는 거,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이스터점에 세워져 있는 모아이들 가운데는 이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 많거든요. 90톤, 100톤에 이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그 방법으로 옮길 수 없죠. 뭐 통나무를 넣고 굴렸다는 가장 얘기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거기는 어느 문명권이에요? 폴리네시아 문명권이고 해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렸는데 최근에 그 발굴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연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14에서 19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 당시에 석상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석공들의 이름하고 각 계급들과는 위에 어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다까지도 다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잊혀져서 그렇지 아주 옛날 사람들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폴리네시아에서 이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석공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기후가 아주 온난해서 농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100톤을 옮기는 많은 기술을 완벽히 보고는 못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고인돌 사회랑 상당히 비슷하고 아마 약간 더 과장한다면은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하는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건 없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환경이랑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층에서는 야자수의 그 화분,
꽃가분, 꽃가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인들이 이제 18세기에 처음 도착하는데 그때 봤던 인상 때문에 너무 신기했었던 거죠. 왜냐면 인구도 너무 적고 뭐 나무도 없고 막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상했었던 것이지, 처음에 전성기 때는 뭐 인구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나무도 있었고 뭐 농사도 꽤 잘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판단하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토섬이 인구가 10,000명이 넘었던 적은 없었다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은 게요. 일단 지금 말 농사가 그때 잘 되는 환경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응외암, 화산 변형암이기 때문에 가공하기 쉬웠을 것도 있고, 또 폴리네시아인들이 자꾸 우리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석공이 갖고 있었던 기술들은 다른 섬들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결정적으로 현무암으로 만든 도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획클리업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되게 놀랄 것 좀 해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농사 짓고 엘리트 집단들이 쉽게 말하는 돈과 자본을 투입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갑자기 그 다음 농사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10,000명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막 지어서 집약화돼 있다가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는 얼른 사방으로 흩어진 거면서 순식간에 와해가 된 거가 아닌가 싶은. 가장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 가장 유력한 설로 제기됐던 게 환경 파괴 설이었잖아요. 그 석상 짓는다고 나무를 다 베갖고서 나무가 없어지니까 이제 배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엮어갖고서 가까운 데만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왔다고 하고, 나무가 숲이 없어지니까 농토도 황폐화되고, 그래서 농사도 결국은 안 좋아요. 사실 기후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석상을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서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밭은 누가 갈아? 근데 밭을 안 갈아도 쭉쭉 자라고 충분히 먹고 지낼 만큼의 환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갖고서 바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지 바다를 또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있었을 텐데, 근데 최근에는 환경 파괴에 의한 설도 이게 근거가 약하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라는 게 참 이게 갖다가 설명하기 참 좋은데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 많아가지고 저도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깔끔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무 삼림 자원의 고갈이라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꽤 높은 게, 흑로 같은 경우도 무덤이 숲속에 있거든요. 지금 몽골에 있는. 왜 숲속에 있냐? 간단한 이유예요. 쓸 나무가 없으니까 아예 숲에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숲에서 다 나무 없어지면 다른 데로 고분을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큰 요인이 되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섬이니까 거기는 대안이 없잖아요. 방기하거나 잘 살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농사를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을 해야만 먹고 사니까, 근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출하면 이걸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필요하고, 불은 석탄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100% 목재 의존을 하는데, 목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숲을 그냥 베버리면 그 다음 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숲과 농지가 딱 균형을 이루게끔 돼요. 사람이 사는 곳하고 그 숲으로부터 연료를 얻는, 즉 목재를 얻는, 요게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멜서스가 얘기한 인구 순환론의 이제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깨져버린 게 아닌가, 이스터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듣는 순간 제일 놀랐던 건, 오래 안 됐구나. 저는 막 그 모아이 석상 서있고 할 때, 야 이게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엄청난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 왜 땅 밑으로 네, 있어요. 더 예, 있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렇게 땅 위에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파서 집어넣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웠다가 집어넣은 것 같다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땅속에 있는 부분들도 되게 세공을 정성 들여서 했어요. 땅속에 묻기 위한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부터 땅속에 묻을 요량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장인 정신으로 새길 것 같지는 뭔가 않고, 새기진 않았을 텐데. 아마 위에 세워놓고 있다가,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위에 세워놓고 있다가 그 엘리트가 죽으면은 그 사람 것을 이렇게 묻으면서 그 사람을 상징적인 어떤 기념으로 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싶어요. 모아이 석상 밑에 인골이 발견되나요? 아니요. 세웠다가 그냥 기념물로? 네, 세웠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를 땅 파고 묻어서 이렇게 위에만 나오게 한다는 식인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섬에서 갑자기 농사를 지면서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고 충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형 노동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어쨌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섬의 최대 인구수는 현재로서는 1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 15,000명
가령 그 전성기 때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념물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건 그 사회의 와해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18세기에 그 유럽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인구는 3,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돈을 막 뿌려서 인플레가 되면 그때부터 주식도 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갑자기 생산력이 증가하고 잉여 시간과 농생산물이 증가하니까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건축이 필요했을 것이다. 네, 정말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게 그 외딴 섬이나 어디나 하여튼 조금 돈 생기고 권력 생겼다고 건축물 크게 짓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것 같아요. 건축물 크게 짓는 건 다 망해. 뭐 우리 석상이라고 뭐 건축물이라고 하는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지어도 안 망한 곳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죠. 거기는 반칙. 바람은 거꾸로 불어서 강을 기어 올라가고 돛자 보면 다시 내려가고 야 범람한다 우리 잠깐 피하자 그럼 여기서 막 농사 잘 되고 막 그럼 반칙인 국가. 자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수없이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창작물들 중에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 우리 선생님이 항상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이 내용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라고 했던 게 노아 방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종교적인 거니까 뭐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죠. 이번에도 또 주장한 국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터키에 있는 두르피나르라고 하는 유적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가끔씩 언론에서 뭐 갑자기 발견됐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 이 두르피나르 같은 경우는 1950년대, 1959년에 발견된 거예요.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 두르피나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거기를 발견한 터키 육군 대위 이름을 따서 붙인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일한 두르피나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 따서 붙인 거예요. 근데 두르피나르 대위예요? 공교롭게도 이게 이렇게 배 모양으로 어떤 이 산의 지형이 생겼거든요.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진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크기가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300큐빗이라고 나오는데 대충 환산을 하면은 요 큐빗이 여기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m 된다 길이가. 이 두르피나르 유적지가 길이가 1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노아의 방주 크기에 비슷하다 그래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건 진짜 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성서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는 배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상자. 왜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도 이제 아크라고 하거든요. 배라고 안 그러고. 뭔가 이쪽에 이제 상자예요. 물에 뜰 수 있는 상자 같은 그 모양으로 실제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성서의 묘사에 따르면. 그런데 요거는 진짜 배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기록과도 조금 차이는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지형에 대해서 꽤 여러 차례 요거 이제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대체로 요거는 인공물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최저가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지질학자들은 주로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그 지표투과 레이더로 찍어 보니까 내부 구조가 약간 이렇게 직교하는 형태로 뭔가 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긴 건 신기하게 그 종이접기에서 만든 그 배처럼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도 결국은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잖아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 누후라고 그러고요. 누후에 알라가 물에 심판을 했다고 나오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이슬람교가 받아들였던 이야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역사학자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거는 아니죠. 종교의 어떤 네, 가르침의 종교적인 이야기로 가르침이죠. 바라보는 거죠. 네. 아라라산이라고 있잖아요. 아라라산이 아르메니아, 터키 걸쳐 있는데 각자 싸움이에요. 아르메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곤약 이름이 또 이게 아라랏입니다. 그게 사실은 맛있는데 진짜. 예, 그게 아르메니아 가면요, 아라라산은 잘 보이게 다 사방에 조망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마음의 어떠한 긍지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이 아르메니아 지탱하는 뿌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영토 안에 있다. 그 자체가 큰 이제 바람이긴 한데 저는 이 아라라산의 노아 방주 이게 얘기 보면은 유사 고고학, 사이비 고고학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1956년도에 터키에서 말했었던 거는 좀 뒤에인데 그 전에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아라라산 그 전에 못 갔었지만 가면서 답사하기 시작해요. 실제 아라라산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노아의 방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시작한 건 19세기 초부터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만우절 때문에 이게 사건이 크게 나는데 188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만우절 때 이거를 농담 기사를 내요. 노아의 방주가 산사태가 나서 노아의 방주가 나왔다.
에이프럴 그냥 저기 풀스데이에 그냥 농담하는 기사였는데 그게 계속 반복 재생산되면서 산사태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덮어버렸다는 둥 별 헛소문이 다 돌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개입되는 게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가 가서 봤는데 아깝게 빼앗겼다라든지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게 더해지는 게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또 러시아 사람도 등장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는 말도 보면은 꼭 거기도 러시아 사람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사람이 직접 개입된지 모르겠지만은 제정 러시아 망하기 전에 비행기 부대가 생겨요 거기에. 그래서 비행기 부대에서 블라디미르 라스콥스키라는 사람이 갔는데 산소호흡기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앞에 보고 돌아왔다. 자세히 기록 남겼다. 근데 1차 대전 때 산소호흡기 없었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무슨 산소호흡기예요. 제트기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가 상당하거는 이 사람이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샘플도 떼왔는데 이거를 당에서 혁명이 나서 다 엎어지고 훔쳐갔다. 누가 훔쳐갔냐? 레프 트로츠키가 훔쳐갔다. 야, 이 사람 혁명하기도 바쁜데 언제 또 훔쳐가?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누가 하냐? 이 이야기를 모두 하는 사람이 쿠렌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사이비 역사학자가 있어요. 서양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위조하는데 사실은 그 위조가 20세기 초반에 받쳐주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 아라라산이 이어지니까 근데 보면은 이 사람과 비슷한 시절에 또 그 왜 예수님이 인도 갔다는 말도 보면은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인데 일단 공통점이 무엇이냐 적군 백군할 때 백군의 장교들이 서방에 가서 살라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팔기 시작해요. 쿠렌코프나 노토비치 전부 다 그럴 때 이러한 그 가십성 거리를 해서 적군이 다 훔쳐갔다 하는 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으로 주장되기도 하는 그 두르피나르 유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잘못된 이야기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이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갑자기 윌리엄 와트라고 하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등장을 해요. 윌리엄 와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임스 와트 말고. 진짜 재밌으니까 윌리엄 와트라고 하는 미국의 고고학자와 그가 이끄는 미국의 고고학팀이 1977년에 유적을 발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실은 1959년에 터키 장교가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와트라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기사나 칼럼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원형은 그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간호사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이제 여기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자기 이제 스스로 연구하고 막 책 쓰고 이랬던 건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와트라고 한국어에서는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개보학적으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윌리엄 와트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온 기사가 2006년 8월 10일자 한국 뭐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에 꽤 이름이 높으신 그 원로 학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06년에 어디 이제 이렇게 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실크로드 답사를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쓰신 그 칼럼이 쭉 있어요. 그 신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윌리엄 와트라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정확하게 왜 윌리엄 와트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 모델은 론 와이어트인데 이 사람 고고학자도 아니고 간호사인데 그냥 자기가 이 취미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분을 고고학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이름도 윌리엄 와트로 바꿔가지고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인용이 돼요. 계속 재생산이 계속 왜냐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꽤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쓰신 칼럼이 계속 인용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문제는요, 이 노아의 방주 이 이야기가 이 원형이 길가메시 서사시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 바꾸고 좀 바꾸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송수 이야기가 이미 중근동 시대에 쭉 퍼져 있었고 그거를 성서 저자가 그거를 채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뭐 찾아가지고 지금 나간다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지금 구약인데 성경이란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 자체가 시적인 언어예요. 예를 들어 신약만 봐도 예수님은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항상 주변을 어루만져서 메시지를 전달하시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지금 이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전염병이 돌아도 이게 왜 도는지를 신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과학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는 문학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서적들을 그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약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정리한 사람이 그 성공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선서연대기라는 책을 쓰거든요. 천지창조가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날 있고요. 대홍수가 노아가 600살, 노아가 950살 살아요. 노아가 600살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1656년 후 예수 탄생 1348년 전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으로 치면 대략 한 2,600년 정도쯤 되는데 이집트 건축물들이 대략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시대죠, 그 피라미드에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홍수의 흔적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2600년경에 대홍수 없었습니까? 이집트는 홍수가 매년 일어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대홍수 설화가 전 세계에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심지어 한국에도 있고 저기 마야 문명권에도 있고. 근데 이집트에는 없어요. 왜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홍수가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행복의 대홍수죠. 그렇죠. 언제나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그런 대홍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거의 유일하게 하여튼 없어요. 반칙인 문명권. 근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홍수 이야기에서 저는 제일 재미난 건 사실 그 아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동물을 넣는지 아니면 혹시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DNA를 뭐 이렇게 넣었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노아가 그래서 결국 대홍수를 견뎌내잖아요. 950대 그 이후로도 이제 350년을 더 사는데 땅에 내리고 나서 제일 처음 심은 게 포도예요. 그래서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가 와인 먹어야 되니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술 취해 있어가지고 술 취해 있는데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예. 그것도 위에는 입고 아래만 벗고 이제 뻗어서 자고 있는데 그걸 아들들이 보고 얼레리 껄레리해서 그 놈을 갖다가 너는 평생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노아의 방주보다는 저는 포도주 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게 프레이저의 인류학자 황금과제 나오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최근에 제가 괴베클리랑 주변 쪽 갔다 오니까 지금 그 사이에 20개 이상 발견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10,000년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산 등성이 위에마다 나오는 게 그 얘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빙하기가 녹으면서 물이 엄청나게 차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한정되어 있을 거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태페라고 하죠. 언덕배기에만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공통적인 기억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전 세계가 물을 덮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엄청난 물 속에서 헤어졌거리면 저한테는 그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잠긴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조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 빙하기의 어떤 혼돈의 기억이 전 세계에 각인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낚시꾼의 그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만한 거 잡았는데 이만했나? 아니 근데 저는 적어도 저도 예전에 막 물에 빠져본 적도 있지만은 물에 빠져본 사람 내지는 현장에 있을 때 갑자기 비 내려서 특히 몽골 같은 경우 비 내리면은 순식간에 홍수가 나거든요.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세상이 갑자기 다 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낚시꾼 같은 허풍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기후 변화라면은 그것이 전 세계적이라면은 똑같이 각인되고 적어도 각인되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 한번 나오면 이게 확 꽂혀가지고 전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써 있는 게 그대로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과학에 발전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역사의 도전을 받으면서 성경이 틀림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오거든요.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지성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요한복수록은 인류 최초의 SF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접점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역사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시고 이 듣는 분들은 이 시적인 것을 얼마나 이 사료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히나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번 확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들이 그 시적인 표현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을 것인데 이 반칙인 문명인 이집트만 여기까지만 농사 잘 되네 이래서 그런 것이 안 남아있다.